여러분, 터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스탄불의 아야 소피아, 카파도키아의 열기구, 지중해의 푸른 바다. 2024년 터키를 찾은 관광객은 무려 5,26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습니다. 세계 최고의 관광 대국이죠. 하지만 뒤에 숨겨진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가 지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거든요. 터키는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위치, 오스만 제국의 찬란한 역사, 풍부한 관광 자원과 젊은 인군, 이 모든 게 터키의 축복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터키는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7%를 넘었고 1인당 국민 소득은 3,000달러에서 12,000달러로 4배나 뛰었습니다. 세계는 터키를 신흥 시장의 스타라고 불렀고 이 모든 성공의 중심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에르도안은 2003년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당시 터키는 끔찍한 상황이었거든요. 2001년 경제 위기로 인플레이션이 70%를 넘었고 화폐 가치는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에르도안은 이 모든 경제 상황을 살려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한 자릿수로 잡았고 외국 투자를 끌어들였으며 인프라를 건설했습니다. 터키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편이 나타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에르도안은 서민 출신이었습니다. 이스탄불 빈민가에서 태어나 거리에서 빵을 팔며 자랐고 어려운 경제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시장 바닥 말투로 국민들에게 다가갔고 국민들은 저 사람은 우리랑 말이 통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초기 10년, 에르도안은 터키의 진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거든요. 에르도안에게는 기이한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금리는 모든 악의 어머니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할까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돈의 흐름을 조입니다. 이건 경제학 기초 중의 기초거든요. 하지만 에르도안은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내려간다고 주장했어요.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건 물이 위로 흐른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에르도안이 이 기이한 경제학을 실제로 실행했다는 겁니다. 2022년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릴 때 터키만 홀로 저금리를 고집했습니다. 물가가 85%씩 오르는데 금리를 오히려 내렸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 수치를 보시면 충격받으실 겁니다. 2021년 초 1달러는 7리라였습니다. 2024년 말에는 35리라가 됐고 2025년 현재는 42리라를 넘었습니다. 4년 만에 화폐 가치가 분의 1로 쪼그라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예를 들어볼게요. 2021년에 월급 7,000리를 받던 직장인이 있습니다. 당시 달러로 환산하면 1,000달러, 우리 돈 약 130만 원이었죠. 2025년 같은 월급의 가치는요, 170달러도 안 됩니다. 우리 돈 23만 원이에요. 130만 원 받던 사람이 23만 원 받게 된 겁니다. 물론 명목임금은 올랐지만 물가가 더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사실 에르도안의 저금리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입니다. 하지만 에르도안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총재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부터 5년 사이에 중앙은행 총재가 무려 5번 바뀌었고 재무장관도 3번이나 교체됐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를 거부하면 잘렸고 금리를 올려서 경제를 살리려 해도 잘렸습니다. 2021년 3월 나지 아발 총재가 취임했습니다. 그는 정석대로 금리를 10%에서 19%로 올렸습니다. 리라화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에르도안은 분노했고 아발 총재 역시 취임 4개월 만에 해고됐습니다. 세계 금융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죠. 외국 투자자들은 이런 터키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이 나라는 경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제로다.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터키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4년 어느 토요일 오후 이스탄불 거리에서 한 남자가 공공식당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가죽 구두를 신은 그는 한때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저렴한 식당에서 한 끼를 해결하려고 2시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뒤로 줄이 건물을 돌아 골목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소득층만 오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중산층까지 여기 와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길 건너 케밥 가게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가격표를 보고 고개를 젓습니다. 케밥 하나에 1,200리라, 우리 돈으로 3만 원이 넘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서민들의 간편한 한 끼 식사였던 케밥이 이제는 사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식당 안에는 메뉴판이 없습니다. 대신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습니다. 종업원이 매일 아침 가격을 지우고 새로 씁니다. 인쇄된 메뉴판을 만들면 찍자마자 휴지 조각이 되니까요. 이것이 2024년 터키의 풍경입니다. 주거 문제는 특히 심각합니다. 이스탄불의 평균 월세가 4년 만에 9배 폭등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4년 전에 50만 원 내던 월세가 지금은 450만 원이 된 거예요. 최저임금으로는 월세의 절반도 감당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월세를 이틀 연체했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다리를 총으로 쏜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퇴거 소송 건수가 12만 7천 건에 달하는데 이건 2020년과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던 주부는 카트에 담았던 물건들을 다시 선반에 올려놓습니다. 빵 한 봉지, 우유 한 팩, 계란 한 판. 이것만 사도 지갑이 텅텅 비어버리거든요. 젊은 세대는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결국 나라를 떠납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터키 경제가 이 지경인데 왜 관광객은 5,260만 명이나 올까요? 역설적이게도 리라화 폭락 때문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터키는 천국이 됐거든요. 4년 전 같은 달러로 6배 더 많은 걸 살 수 있으니까요. 이스탄불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풀코스를 먹어도 우리 돈 3만 원이면 되고 5성급 호텔이 하룻밤 10만 원도 안 합니다. 외국인들은 환호합니다. 터키 물가 진짜 싸다. 하지만 터키 국민들에게 이 말은 비수처럼 꽂힙니다. 그들에게 물가는 전혀 싸지 않거든요. 오히려 역대 최악입니다. 외국인이 싸게 즐기는 만큼 터키 국민의 돈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나라의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다니요. 2023년 5월 터키 대선이 열렸습니다. 에르도안의 20년 집권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회였죠. 1차 투표에서 에르도안은 49.5%를 얻어 과반에 못 미쳤습니다. 야당은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결선 투표에서 에르도안은 52.1%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에르도안은 천재적인 포퓰리스트였습니다. 선거 전에 공무원 임금을 45% 올렸고 최저임금도 50% 인상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무료 주유권과 공짜 인터넷을 뿌렸죠. 재정으로 표를 샀고 국민들은 그 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결국 어디서 나올까요? 국민 주머니를 털거나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거나 돈을 찍어내거나 최악의 경우 세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에르도안은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갑자기 방향을 틀었거든요. 2023년 6월 정통파 경제학자들을 기용하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8.5%였던 금리가 15%로, 25%로, 35%로, 45%로, 2024년 3월에는 50%까지 치솟았습니다. 50%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 1년 뒤 절반이 이자로 붙는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경제에서는 상상도 못할 금리예요. 이건 환자가 심장마비 직전이라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효과가 있었을까요? 인플레이션은 85%에서 33%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33%가 여전히 재앙 수준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한국 인플레이션이 2, 3%인 걸 생각해 보세요. 터키는 그 10배가 넘거든요. 터키를 보면 베네수엘라가 떠오릅니다. 베네수엘라도 처음에는 달콤했습니다. 석유가 넘쳐났고 정부가 돈을 뿌렸고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포퓰리즘 정책, 경제 원리 무시, 권위주의 통치가 결합하자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2018년 인플레이션 130만 %.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동물을 잡아먹고 770만 명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터키는 베네수엘라가 아닙니다. 아직은요. 터키에는 제조업이 있고 관광산업이 있고 NATO 회원국이라는 지정학적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합니다. 20년간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했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파괴됐습니다. 경제 원칙보다 정치 논리가 앞섰고 언론 자유가 위축됐습니다. 올해 3월 야당 소속 이스탄불 시장이 부패 혐의로 구속됐을 때 리라화가 하루 만에 11% 폭락했습니다. 시장은 이것을 정치적 불안정의 신호로 받아들였죠. 이 네 가지가 베네수엘라를 망친 것과 똑같은 조합입니다. 터키 국민들은 지금도 설마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우리가 베네수엘라처럼 되겠어? 설마 우리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겠어? 베네수엘라 국민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화폐 가치가 4년 만에 6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월세가 4년 만에 9배 폭등했습니다. 중산층이 공공식당에 줄을 섭니다. 기준금리가 50%입니다. 이 모든 게 국가 부도의 전조 증상입니다. 터키가 실제로 부도날 것이냐고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있습니다. 지금 터키는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한 발짝만 더 가면 떨어지고 뒤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터키 국민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까요? 그것이 진짜 질문입니다. 터키의 상황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